음식 종목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세계문화유산을 설명하실 수 있고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부분에 대표 목록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이유와 그 음식 문화가 가지는 가치에 대해서 공부하고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한국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우선 세계유산이란 무엇이냐? 인류의 보편적이고 그 중에서도 뛰어난 가치를 지닌 각국의 부동산 유산이 등재되는 것이 세계유산이다. 부동산, 그러니까 눈으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유형의 유산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뭐 문화유산, 자연유산 이 두 가지가 합쳐진 복합유산, 이렇게 세 가지로 세계유산을 구분 지을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세계유산에 자연유산이 등재되어 있는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바로 한국의 갯벌입니다. 불과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2021년 한국의 갯벌이 세계문화유산, 자연유산 부분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GETBOL, 갯벌, 읽혀지는 갯벌 그대로 등재가 되었고요. 자, 서해안을 걸쳐서 서산에서부터 순천까지 길게 형성되어 있는 이 장장의 길이 또한도 의미가 있을 뿐더러 그 갯벌에 존재하고 있는 생명체, 그 다음에 그 철새들의 중간 경유지, 이 역할로 생물의 다양성이라든지 많은 부분의 의미가 등재할 가치가 충분하다 해서 갯벌이라고 한국말로 읽혀지는 그대로 등재가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우리나라 갯벌이 4구역으로 나눠져 있다는 걸 혹시 아시나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선 북쪽 지역부터 내려가 볼게요. 서산 지역으로 형성되어 있는 서산 갯벌. 주로 그 감태라든지 이런 이 해초류를 비롯해서 간월도의 아주 작은 자연산 굴, 이런 형태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오면 고창갯벌. 고창갯벌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 귀한 백합이라는 조개 같은 경우도 많이 나오고, 고창에서 생산되는 김 여러분들 완도나 이런 지역에서만 나는지 아시는데 고창 지역에서도 아주 질 좋은 그 김이 나옵니다. 그리고 더 아래로 내려가면 우리가 많이 보시는 신안갯벌 같은 경우에는 염전, 소금을 만드는 염전도 많이 형성되어 있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가는 다리에 세발낙지 많이 나오죠. 자, 신안을 더 내려와서 보성, 순천을 이렇게 돌아서 이 4구역으로 갯벌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장장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 갯벌의 어마어마한 길이와 규모 자체도 상당한 부분이 등재 이유가 되지만,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등재 이유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오른쪽에 이 사진들이 바로 우리나라의 갯벌. 이쪽에 보이시는 이렇게 아름다운 요 색을 구성하고 이런 것들, 붉은 색깔 같은 경우에는 염생식물, 우리가 뭐 함초 이렇게 해서 그 짠 바닷물을 먹으면서도 자랄 수 있는 그 염생식물들이 형성되어 있는 것과 어떤 기능적인 부분 더불어서 이 아름다운 뷰조차도 너무 아름답죠. 그래서 지금 이 세계유산의 자연유산 부분에 우리 갯벌이 등재되어 있다는 것. 자, 그럼 갯벌이 우리 음식하고 어떤 관여가 있을까요? 당연히 아주 중요한 관여가 되어 있죠. 자, 한국 갯벌은 생물 다양성의 보전을 위해 전 지구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생물들의 서식지 중 하나이다. 같이 이은 거죠. 특히 동아시아, 대양주의 철새 이동 경로로서의 국제적 멸종 위기 철새들의 중간 개착지로서 국제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자, 오른쪽의 사진은 여러분들 넷플릭스에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은 코리아 넘버원이라는 영상물을 한번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교재라든지 참고 자료로 넷플릭스의 코리아 넘버원이라는 영상물을 참고했다. 참고하시면 우리 강의를 이해하는데 더 쉽게 이해를 하실 거다라고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여기에 보면 마찬가지로 이 갯벌을 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키기 위해 노력하신 분의 어떤 그 절차라든지,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 참여한 참여자들, 김연경 선수라든지 유재석, 이광수 이런 분들이 실제 이 갯벌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 신안입니다. 이쪽은 신안갯벌입니다. 낙지를 잡아내는 그 과정들이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그 영상물의 퀄리티도 너무 좋아서 자세하게 보실 수 있고 직접 경험하시는 것처럼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헬기를 띄워서 전체적으로 그 신안갯벌의 광활한 그 뷰를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이 근처에 가셔서 직접 경험하시는 그 시야의 폭보다 조금 더 넓은 시야로 우리 갯벌을 조금 더 다시 한번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에 가입되어 있으신 분은 이 영상물을 한번 더 시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국의 갯벌, 지형 지질학적, 그리고 해양학적, 그리고 기후학적인 조건들이 다 조합되어서 그 멸종위기에 많은 철새들을 포함한 저서 돌말류 375종, 그리고 해조류 152종, 대형 저서생물 857종을 포함하여 총 2169종의 무척주 동물을 관찰할 수 있는 생물 다양성의 보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고 이 갯벌이라는 자연 환경에 의존하는 인간 활동 또한 문화의 다양성을 함께 볼 수 있다. 함께 엿볼 수 있다. 그 갯벌들에서 자생하는 우리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해초류, 조개류, 무척주 동물, 뭐 생선, 뭐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활용하고 잡아서 보관하고 저장하고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음식으로 다시 만들어내는 이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인류 무형 문화유산. 앞쪽의 세 개의 문화유산은 형태가 보이는 유형적인 문화유산이었다고 하면, 자,
100년 전에, 100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것을 지금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고 만질 수 있고 그대로 보존되고 있지 않지만 무형적이지만 이 무형적인 문화유산도 분명히 따로 존재한다. 그것 또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 그래서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대표 목록 또는 긴급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라질 위기에 너무 처했다든지 이런 것들에 같은 경우에는 긴급으로 지정하기도 합니다. 긴급 목록에 각국의 무형, 형태가 없지만 이런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이런 무형유산을 등재하는 제도를 인류 무형문화유산이라고 한다. 지금은 세계유산과 마찬가지로 정부 간, 나라 간, 국가 간의 협약으로 발전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어떤 것들, 음식 종목 중에 어떤 것이 이 무형의 가치가 인정이 되어서 세계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을까요? 자주 말씀드렸죠? 우리의 김장문화. 지금으로부터 이미 10여 년 이상 2013년에 김장문화가 세계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음식 종목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김장문화는 우리나라에서, 김치 만들기는 북쪽에서, 그래서 같이 등재를 시킨 거예요. 한반도로 동일한 지리적 위치에 속해 있는 나라긴 하지만 따로 된 국가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해서 같은 이 김장문화라는 것을 등재를 시켰죠. 자, 김장은 길고 혹독한 겨울을 나야 하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월동 준비 중에 하나였고 대표적인 공동체가 함께 만들고 함께 돕고 그것을 함께 나누고 즐기고 그리고 그 지역마다 또는 집집마다 또는 그 위치해져 있는 환경마다 독특하면서도 색다른 개성들이 다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김장문화인 것이죠. 지금 사진은 옛날 모습입니다. 자, 지금 우리 20살, 21살 우리 학생분들은 이런 모습을 외가댁이나 큰댁이나에서도 보실 수도 있고 아예 못 보셨을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치독을 김장할 때쯤 되면 아직은 땅이 얼지 않기 때문에 김치독이 들어갈 만큼 땅을 파서 그 안에다 독을 묻고 그 안에 김장한 김치를 보관을 하고 지금 이게 어떤 역할의 가전기구일까요? 김치 냉장고가 바로 이 김치독의 역할을 현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얼핏 보면 이게 좀 이게 비위생적으로 어떻게 저기 땅에다 묻어갖고 저거 뭐 먼지고 눈이고 비고 다 흙이고 다 들어갈 것 같은데 너무 비위생적이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형태도 있고 또 그 위에 이 작은 집처럼 지붕 같은 것만 탁 넣어서 김치광이라고 부르죠. 김치광을 두기도 하고 여러분들 그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 세리가 그 리정혁 집에 이 지하 공간으로 들어가서 숨었던 경우가 있어요. 그 북한 같은 경우는 아예 김치광 자체를 지하로 넣어버리는 거죠. 널찍하게. 네.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으로 가시면 저렇게 김치독을 땅에 묻은 다음에 그 위에다 지붕 형태로 또 이렇게 세워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민속박물관이나 아니면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좀 가시다 보면 이런 형태로 보이시는 이게 김치강입니다. 지금의 김치 냉장고의 역할을 예전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죠. 자, 오른쪽 같은 경우에도 이게 잘라서 소금에 절이고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는 그 정도의 어떤 그 과정은 절인 배추로 또 대체가 되기도 하죠. 직접적으로 다 배추를 절고서 하시기도 하고 그 과정을 조금 더 심플하게 절인 배추라는 상품 자체를 구매를 해서 김장을 담그시기도 하죠. 어쨌든 과정들은 조금씩 변형이 되기는 하지만 큰 맥락인 김장이라는 문화는 우리는 어쨌든 계속 이어져서 하고 있는 것이죠.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김장 문화가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세계에서 김장 문화의 어떤 가치를 중요시 여겨서 세계 문화유산으로까지 등재를 시켰느냐? 첫 번째, 지역과 세대를 초월해서 광범위하게 전승되어 오고 있다. 우리 조상들, 뭐 김치에 고춧가루를 사용하기 전에도 마찬가지고 사용한 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조상들 지금 현 시대의 우리 그리고 미래 세대 우리 아이들까지 이 김장 문화는 당연히 분명히 조금씩 변형은 되겠지만 그래도 그 명맥은 유지를 하면서 전승을 할 것이라는 거죠. 또 한국인들이 같이 하는 이웃과 함께 만들고 함께 나누고 이런 나눔의 정을 실천하고 결속을 다지는 이런 형태로 김장을 활용을 했다. 결속을 다지고 이런 정의의 문화라든지 나눔의 문화라든지 함께하는 문화 이런 것들이 등재될 이유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한국인들에게 한국인만의 정체성, 김장을 담그는 나라는 김장을 담그는 민족은 김치를 잘 먹는 민족은 김치는 한국인의 정체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소속감을 부여해 줄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죠. 자, 비슷한 천연 재료를 창의적으로 이용하는 식습관 지역별로 나눠질 수 있어요. 저는 주변에 이 김장할 때쯤 되면 이 지역별로 있으신 분들한테 딱 한 포기 김장 한 포기만 줘 맛 좀 보게 이렇게 해서 제주도는 김장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전라도면 전라도, 뭐 전라도에서도 신안이면 신안, 전주면 전주, 점점 북쪽으로 올라가고 지금은 북쪽에 김치를 먹을 수는 없지만 북쪽의 음식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북의 스타일로 김치를 만드셨다고 하면 이 각 지역별로 김치들을 한 포기씩 다 얻어서 맛을 보는 편인데요. 다 다르고 다 특색이 있습니다. 해안지방 같은 경우에 뭐 날생선, 싱싱한 생선을 토막 내서 켜켜이 넣는 경우도 있고 뭐 갈치, 명태 뭐 이런 것들 넣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숙성이 되면서 김치가 시원한 맛을 내죠. 저쪽 이 서산, 대천, 보령 이쪽 같은 경우에는 그 김장을 다 하고 난 그 배추 잎
우거지로 말리시기도 하지만 그 배추 잎거지를 가지고 박하지라든지 아니면 꽃게라든지 서산에서 많이 나는 이걸 가지고 후루룩 후루룩 섞어서 남은 양념 해가지고 그대로 숙성시켜서 이것을 뚝배기에 보글보글 끓여 먹는 개국지를 만드는 용도의 이런 형태. 그 지역별로 그 김치의 다양한 형태들, 그 창의적인 그 식재료를 다루는 지역만의 독특한 식문화들이 고스란히 이 김장 김치에서 엿보인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국내외 다양한 공동체들 간의 대화를 촉진하게 된다. 혹시 김장의 날이 미국에서도 지정되고 있다는 걸 아시나요? 11월 22일. 지금 미국에서도 3개의 도시에서 김치 담그는 날을 지정해서 우리 민족들과 함께 이 김장 퍼포먼스를 진행을 합니다. 비록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김장 문화이긴 하지만 해외로 나가 있는 우리 민족들 그리고 그 우리 문화를 즐기고 싶어하는 그 국가의 어떤 욕구 이런 것들이 만나서 국내외 다양하게 공동체들 간의 어떤 협동 형태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충분히 김장 문화는 인류 전 지구적으로 무형유산으로 등재될 값어치가 충분하다고 해서 2013년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이죠. 자, 2022년 평양 냉면 풍수비. 자, 이거는 어디에서 신청을 해서 등재가 되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북한입니다. 우리는 평양 냉면이라고 하는데 북한의 간습적인 사회문화적 음식으로 평양 냉면 아닙니다. 단순하게 이 음식 하나가 아니라 그 평양 냉면을 그 메밀 가지고 그 동치미 육수나 소고기 육수나 육수를 내서 그 만드는 것에서부터 비롯돼 가지고 그 냉면에 담기는 그릇 그리고 그것을 먹는 그 평양 지역의 생활 문화를 등재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평양 냉면이 아니라 평양 냉면 풍습이 마찬가지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평양 사람들의 삶에 깊이 뿌리 내린 전통 민속 요리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누리집에 평양냉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녹그릇에 메밀국수를 담아 고기, 김치, 채소, 과일, 고명 등을 얹어낸다. 시원한 육수나 무김치 국물을 면 위에 부어주면 완성이다. 그래서 냉면을 드시는 방법, 냉면은 이렇게 먹어야 돼. 면을 젓가락으로 들어서 거기에 먼저 뭐 식초를 뿌려서 그 다음에 이제 뭐 국물에도 식초를 넣어서 먹고 절대 면을 중간에 끊으면 안 돼. 가위질을 하면 안 돼. 그래서 평양냉면 부심들이 있으세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재미있게 즐기시면 되시고 평양냉면을 나는 도저히 이게 무슨 맛인지 내 입으로는 이게 감당이 안 된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아니다. 처음엔 그럴 수 있다. 3번만 먹어봐라. 그러면 이 매력에 푹 빠진다. 뭐 이런 재미난 얘기들이 있죠. 역시 이런 것들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평양냉면 풍습이 세계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이유가 충분하다라고 해서 됐고요. 또 하나 평양냉면이 가지고 있는 그러면 숨은 이야기 무엇이냐? 긴 국수, 긴 가래떡, 하얀 실타래, 긴 미나리 이렇게 긴 식재료들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죠? 장수를 상징한다고 했죠. 장수 그리고 행복, 환대, 유쾌함, 친근함 이런 것들을 평양냉면 풍습이 담고 있다. 그래서 평양냉면을 먹을 때 존경이라든지 아니면 같이 하는 사람들과의 친밀감 또 단합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서 역시 평양냉면 풍습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음식 종목에 그러면 우리나라하고 북한 말고 분명히 세계적으로 음식들이 등재가 되어 있을 텐데요. 어떤 것들이 등재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멕시코의 전통 요리 앞에 대표적인 우리나라 그 등재 이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 하나의 어떤 음식 종목일 경우는 드물겠죠. 유추해 보실 수 있겠죠. 분명히 그 음식을 먹는 문화 자체라든지 어떤 풍습이라든지 담긴 가치 그리고 공동체들이 어떻게 이 음식을 향유하는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가치를 뒀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보시면 멕시코 전통 요리는 용업, 재래의식, 예로부터 전해오는 솜씨 그리고 조리법, 선조들의 공동체 간섭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문화 모델이다. 멕시코의 전통 요리를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야. 살짝 우리 김장문화랑 이 뜻이라든지 의미는 일맥상통하죠. 문화적인 가치는 비슷하죠. 이런 부분에 가치를 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문화 모델은 씨를 뿌리고 추수하는 것으로부터 식재료를 생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조리하는 방법 그리고 먹기까지에 이르는 전통적인 식품의 어떤 그 생산에서부터 먹을 때까지 우리 보통 팜투 테이블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이런 식품 삿을 전체를 혼자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멕시코의 전반적인 국민들이 다 집단적으로 참여하고 누리고 문화 깊숙이 그리고 그 지금 현대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조상들에서부터 내려왔을 것이고 역시 이 문화는 미래 세대에 전달을 하겠죠. 멕시코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이 인정이 되어서 멕시코 전통 요리 자체가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고요. 멕시코 요리는 정교하고 멕시코를 또 마찬가지로 정체성을 부여를 할 거예요. 상징적이고. 또 대표적으로 식재료들이 멕시코에서 많이 나는 옥수수로 만들어 일상적으로 먹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또띠아 또는 타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그 멕시코의 전통 요리 중에 들어갑니다. 우리들이 이해하기 편한. 네, 그래서 뭐 망자의 날이라거나 우리처럼 뭐 어떤 명절이라거나 어떤 특정한 날에 이렇게 이 전통 요리를 해서 먹는다는 것이죠. 뭐 축제 같은 데 빼놓을 수 없이 대표적으로 내놓는 음식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프랑스의 미식 문화, 프랑스를 대표하는 달팽이 요리? 한 요리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 시간 전개형으로 다 펼쳐지고 원형의 이런 막 3시간, 4시간, 5시간씩 식사를 하는 이 문화 자체가 마찬가지로 프랑스를 대표하는 인류 문화 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의 미식 문화는 단체나 개인의 일생에서 중요한 순간, 출생, 결혼, 생일, 기념일, 성공, 재회 이런 등의 순간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적 관습을 대표하는 음식, 미식 문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미식 식사를 할 때는 가족과 친구들을 둥글게 원을 이루어 가까이 앉아서 코스 형태를 다 지켜가면서 먹고 음식을 먹으며 대화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식사 시간이 장장 길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런 시간을 사회적 유대관계를 강화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먹으면서 강화시킨다고 생각을 하고 그 문화가 뿌리 있게 내려져 있는 것이죠. 이 전반적인 이 미식 문화 이것을 등재시킨 이유를 삼고 있고요. 지중해식 식문화. 우리가 건강식, 다이어트식 해가지고 지중해식으로 먹으면 몸에 건강해 이런 말들 지중해식 다이어트 했어 이런 말들 많이 들으시죠. 그럼 그 지중해식 식문화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 보시면 나라도 이번에는 한 나라도 아니에요. 지중해를 끼고 있는 그 지중해 근방의 나라 여기 보이시는 예로 몇 개국의 나라와 전반적으로 지금 즐기고 있는 그 식문화 자체가 통합적으로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된 거죠. 자, 보시면 국가는 키프로스,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모로코,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딱 대표적으로 건강한 음식들이 그리스의 요거트 보이시죠? 이런 국가들이 이 지중해의 식의 식문화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지중해식 식문화는 지중해의 경관에서부터 그 광활하다고는 할 수 없겠죠. 이게 막 드넓은 대양은 아니니까. 자, 그 지중해의 그 경관에서부터 식사 테이블에 이르기까지. 자, 여기는 팜프 테이블이 아니라 보여지는 그 경관까지도 포함을 시킨다는 거예요. 자, 일련의 기술, 지식, 의례, 상징, 전통 등을 다 포괄했어요. 엄청 광범위하죠. 그럼 지중해에서 먹는 건 아무거나 다 토마토 한 쪽도 그럴 수 있어요. 이들은 지중해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농사, 수확, 채집, 어로, 축산, 저장, 가공 처리, 조리 그리고 특히 음식을 함께 나누고 소비하는 것 등을 포괄해서 지중해식 식문화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포괄적인 이 지중해식 식문화를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시킨다 되어 있고 보시면 이 지중해 바다에서 나는 생선 그리고 토마토, 그 뜨거운 태양에서 있는 올리브 오일 이런 것들 건강을 대표하는 음식을 보시면 이 지중해식 식문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등재되어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김장이 무형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고 옆에 일본 와쇼쿠 한자로 보면 화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음식. 근데 조금 더 들어가면 그 중에서도 설날에 먹는 오세치 요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편하세요. 자, 와쇼쿠 특히 신년 축하를 위한 일본의 전통 식문화. 우리 동양 3개국 쌀 문화를 대표하는 한국, 중국, 일본 문화 비교할 때 일본 문화 보실 때 신년 아침에 먹는 오세치 요리라는 게 있어서 불을 될 수 있으면 사용하지 않고 미리 이런 어떤 도시락 형태의 아주 화려하고 많은 양의 음식들이 담겨있는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을 거예요.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제 음식을 먹는 가족들까지 다 동반되어 있죠. 똑같아요. 우리 설날에 가족들이 모여서 설날 떡국을 먹는다든지 잔치 음식을 먹는다든지 이런 형태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일본의 식재료 생산 마찬가지예요. 가공, 조리, 식사와 관련된 이런 어떤 의례, 기술, 지식, 관습, 전통 모든 것들을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이 와쇼쿠, 화식이라는 것을 마찬가지로 세계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킨다라고 되어 있죠. 일본인들은 새해를 맞이하여서 신들을 맞이하기 위해 떡과 같은 다양한 음식을 준비하고 저마다 각각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지역별 신선한 재료를 이용하여서 화려하게 장식한 아주 색색이 보이고 그리고 양도 많아요. 평상시에 일본 분들이 드시는 양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화려하고 예뻐요. 예. 그래서 화려하게 장식한 오세치, 정월이나 명절 등에 쓰이는 특별 요리를 이 오세치 요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존이라는 떡국, 그리고 도소라는 소주. 이 도소는 도소주하고 비슷한 의미예요. 그래서 같은 특별한 식사를 준비하는 이 일본 와쇼쿠의 신년 축하 음식을 등재시켰고요. 트르키예의 캐슈 케크. 733년의 전통을 지닌 트르키예의 유서 깊은 음식 캐슈 케크는 모든 재료가 한데 어우러져 깊은 맛을 내기 때문에 연합, 화합, 연대의식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음식이다. 그래서 캐슈 케크 같은 경우에는 아나톨리아 반도의 여러 지역에서 결혼식이라든지 명절이라든지 할례의식에서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그 대표적인 상징적인 음식인 거죠. 그리고 그 외 다른 의식에서도 사용을 하고 매년 이 여러 지역의 캐슈케크 페스티벌이 벌어져요. 우리가 지역별로 김장축제가 벌어지듯이 순천의 김장축제 아니면 윗지방의 김장축제 그러면 또 그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캐슈케크 페스티벌을 벌이고 또 그런 것들 또 자선 나누는 행사들도 같이 병행해서 하기도 하잖아요. 우리도 그것도 그렇게 하고 비슷한 이렇게 전통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이죠. 우즈베키스탄의 팔로브 문화와 전통 역시 세계 무형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데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팔로브 볶음밥의 일종입니다.
이것을 대접받은 후에야 비로소 손님으로 주인의 집을 떠날 수 있다는 말이 있다. 그러니까 잔치에 갔는데 팔로브로 대접받지 못하면 자, 내가 손님으로 인정도 못 받았고 그 잔치에 먹을 거 없었어. 자, 우리나라 전라도 지역에 가면 뭐 결혼식, 잔치, 상제례 다 홍화가 올라오지 않았으면 그 집에 그 집 잔치 먹을 거 없더라. 이런 얘기 하는 분들 계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팔로브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팔로브 같은 경우에는 우즈베키스탄 전역으로 시골이든 도시든 공동체가 조리하고 또 공동체가 같이 나눠 먹는 전통 요리다. 쌀과 고기, 향신료, 채소와 같은 재료로 만드는데 일상적인 식사로서 즐기는 것 말고도 이렇게 잔치를 대표해서 환대하는 표시로서 대접하는 대접 음식, 그리고 결혼식이라든지 또 우리나라 명절처럼 새해라든지 이렇게 특별한 날을 축하하기 위한 음식, 거기서 더불어 불우한 이웃과 옆에 이웃과 나누는, 그리고 가족을 잃은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서 마련되기도 하는 이렇게 나눔의 문화. 지금 보시면 국가하고 음식의 그 종목만 다르지 가지고 있는 의미라든지 나누는 그 형태, 공동체가 함께 한다는 거, 그리고 전승되어서 계속 오고 있다는 것을 다 일맥상통하고 있죠. 우즈베키스탄 봤고요. 플랫브레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보여드릴 건데, 플랫브레드를 만들어 나눠 먹는 문화, 국가, 어떤 국가들이 있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아제르바이잔, 이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그 다음에 트르키예. 이런 국가들이 이렇게 얇은, 우리가 뭐 난이라고 부르는 이렇게 그런 담백한 이런 얇은 플랫브레드, 이 자체가 또 마찬가지로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다는 거죠. 자, 아제르바이잔, 이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트르키예 여러 공동체에서는 이 플랫브레드를 나눠 먹는 문화가 있다. 플랫브레드를 만드는 작업에는 적어도 3사람이 필요하다. 그냥 혼자서 만들어서 화덕에다 이렇게 딱 구우면 되지 않나? 보면 단순히 그냥 그런 작업이었으면 마찬가지로 등재가 되지 않았겠죠. 대개는 가족이 동원돼서 만들고 반죽을 만드는 사람 하나, 굽는 사람 하나 이렇게 역할을 나누어 맡고, 시골 지역은 이웃이 한데 모여서 빵을 만들기도 하였다. 또 우리 김장 대신에 빵으로 종목이 바뀐 것뿐이에요. 마찬가지로 의미는 다 똑같고, 전통 빵집에서도 플랫브레드를 구워서 내기도 하고, 우리가 탄두르 치킨이라고 하는 그 화덕, 고기도 굽고 지금 이런 플랫브레드도 굽는 그 화덕, 또는 타누르, 이번에는 이제 땅을 파서 흙이나 돌로 만드는 화덕을 말하고, 사즈, 이게 어떤 돔 형태, 돔블럭 형태의 볼록한 번철, 그리고 카단이라는 가마솥 형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굽는다. 이런 조리 방법도 전통적인 방법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평소에 식사할 때도 먹지만 특히나 또 여기도 행사, 잔치, 결혼, 생일, 장례식, 축일 등과 같은 특별한 날, 기도 기간 때에도 만들어 나누어 먹는 것이 이 플랫브레드. 그래서 플랫브레드를 만들어서 나누어 먹는 문화가 무형유산이다. 자, 피자 이올로. 나폴리 피자가 아니라 이 나폴리 피자를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 기술과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을 통틀어서 피자이올로. 나폴리 피자 하나가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를 통틀어서 피자이올로. 유네스코가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것은 피자 그 자체가 아니다. 나무 화덕에 반죽을 준비하고 굽는 이 사람들을 무형유산으로 등재를 시켰다. 이들은 나폴리 장인 피자이올로라고 불리는데, 온전히 체화된 이 세대를 이어서 완전히 몸에 익숙해진 장인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요리를 하고 있고요. 나폴리에 거주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약 3,000명 가까운 이분들을 통틀어서 피자이올로가 이 나폴리 피자의 문화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나폴리 정통 피자란 자격 조건을 무엇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것을 지켜야지만 나폴리 정통 피자라는 자격을 갖췄다는 패를 걸어주죠.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쿠스쿠스의 생산 및 소비와 관련된 지식, 노하우와 간섭, 길죠. 쿠스쿠스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마찬가지로 또 생산하고 만들어내고 소비하고 여기에 담긴 지식, 문화, 이런 관습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이다. 여러 나라가 마찬가지로 쿠스쿠스를 먹는데요. 알제리, 모리타니, 모로코, 튀니지 이런 국가에서 쿠스쿠스를 먹습니다. 쿠스쿠스의 생산 및 소비와 관련된 지식, 노하우, 관습, 이런 유산이 마찬가지로 또 공동체가 요리하고 같이 생산하고 같이 나눠 먹고, 이런 조건, 이런 것들이나 수단, 그리고 쿠스쿠스에 관련된 각종 도구, 조리 방법에 쓰이는 조리 기구, 그리고 소비 환경, 이런 것들을 또 포괄한 이 문화 자체를 마찬가지로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시켰다. 쿠스쿠스를 준비하는 과정은 여러 작업을 밑준비를 많이 하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에 하나하나의 의식 절차, 이런 것까지 모두 포함시켜서 쿠스쿠스 딱 하나가 아니라 그것을 생산하고 만들고 소비하는 이 문화 자체를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시켰다. 자, 쿠스쿠스는 곡물을 재배하는 것을 시작으로 알곡을 갈아서 세몰리냐를 만드는 그 다음에 손으로 비벼 가루 만들고 쪄서 조리하는 이 과정까지 다 포함을 시키는 것이고요. 전용 기구라든지 전용 도구, 전용 용기, 이런 것들 다 포함합니다. 연대성, 감흥. 우선 보시면 음식들이 다 잔치에 쓰이거나 새해에 쓰이거나 어떤 축하, 파티 이런 데 쓰이는 음식들이죠. 그러니까 다 이제 뭐 음식을 먹으면서 흥을 돋구고 기쁨을 나누는 음식들인 거예요. 그래서 함께하는 식사, 단란함, 구성하는 구성원들과의 어떤 화합, 이런 것들로 연결되는 의미가 있는 요리이며,
사회 문화적 차원에서 그리고 상징이 가득한 유리로 인정이 되어서 등재되었다. 자, 싱가포르의 호커 문화입니다. 혹시 싱가포르를 가신 분들은 호커 센터에서 나 이 음식 먹었어 하고 말씀하시는데 그 호커 센터 그 자체가 호커 문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문화의 도시 환경에서 공동체 식사와 식문화가 가능한 공동주방, 공동식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이 다문화가 깔려 있다는 것. 약 한 720km 제곱미터 면적의 땅에 5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싱가포르는 인구 밀도가 높고 다문화 도시 국가로 아주 유명합니다. 호커 센터라는 것이 있고 자연환기가 가능한 건물 내에서 호커들이 자신만의 그 음식 문화를 다양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다양하게 음식을 조리하고 판매하는 가판 형태의 어떤 뭐 대형 포장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 호커 센터를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재밌으실 것 같으세요. 가판형 음식점들이 한데 모여 있는 곳, 지역사회 공동부업, 공동식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죠. 네. 이렇게 보시면 이것 자체도 음식 종목의 무형유산으로 등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문화의 도시 환경 안에서 공동체가 같이 음식을 만들어내고 그 만든 음식을 즐기기 위해서 식사하는 이 식문화 자체가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다. 최근입니다. 평양냉면하고 같은 2022년에 등재가 된 프랑스의 바게뜨가 아닙니다. 빵 바게뜨 하나가 아니라 바게뜨 빵을 만드는 장인의 노하우와 바게뜨를 즐기는 일상생활에서 즐기는 프랑스인들의 식문화 자체를 등재시킨 겁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음식인 바게뜨는 표면은 딱딱하지만 안쪽은 부드러운 식감을 가진 빵으로 프랑스에서는 연간 60억 개 이상이 소비되는 프랑스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빠지지 않는 음식입니다. 우리가 밥하고 반찬을 먹듯이 프랑스인들은 바게뜨를 일상으로 먹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의 의식이자 식사의 구성 요소이며 나눔과 유쾌함의 또 대명사로 바게뜨를 지정했고 같은 시기에 평양냉면도 같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총 음식을 만드는 국가 그다음에 뭐 종목만 다를 뿐이지 가지고 있는 가치라든지 문화는 비슷하죠. 그것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등재하는 이유, 음식 문화가 가지는 가치는 무엇이냐? 국가, 지역, 그 공동체, 집단적 문화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고요. 전통적이면서도 살아있는 문화를 강조하죠. 딱 맥이 끊기는 게 아니라 이 조상에서부터 현대 그리고 미래 세대까지 계속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 대대로 전승되고 있다는 점, 가족, 이웃, 지역사회 등에서 공유하고 단합하고 소통을 하기 위한 그리고 이 어떤 축하하기 위한, 나누기 위한 이런 것들로 사회적 결속과 협동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네 번째, 영양적 균형이라든지 그 지역에서만 생산되는 생산물. 그리고 당연히 그때 그 시기에 그 지역에서 나는 것을 쓰니까 신선할 것이고 선조들이 계속 이어온 이 전통적인 지혜, 생태 친화적인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된다는 음식. 새해 첫날 먹는 음식이라든지 결혼식이라든지 잔치라든지 아니면 제례라든지 이렇게 조상 숭배, 연중의 큰 행사, 명절 등에 먹는 음식이 또 이렇게 등재되는 케이스가 많고요. 여섯 번째, 생태, 사회, 문화적으로 생태 다양성, 사회 다양성, 문화 다양성의 측면을 지속 가능하고 보존할 필요가 반드시 있는 음식들이다 해서 지금 앞에 살펴본 음식들의 이 등재 이유를 보았고요. 이 등재 이유가 결국은 이 음식 문화가 가지고 있는 가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25개 종목이 등재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 일부를 저희가 살펴봤고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 더 서칭해서 살펴보시면 되겠는데 이 등재 이유와 음식 문화가 가지고 있는 가치의 맥락은 비슷하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그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그리고 다른 음식 종목들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음식과 관련된 이렇게 또 아니면 한 종목에 지정되어 있는 이런 문화유산들을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 전통 음식 문화. 앞 시간에 이어서 자, 문화유산 중에서 그러면 전 인류가 아니면 공동체가 공동으로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목, 어떤 사람, 어떤 대상에 대해서 지정해 놓은 문화유산은 또 음식과 관련된 것이 어떤 것이 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국가지정 무형문화유산 중에 식생활에 관련된 또 어업에 관련된 전통 지식에 해당되는 문화유산들을 살펴보고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전통생활 간습의 식생활 그리고 국가 중요 어업 유산 전통 지식 중에서도 생산 지식 분야에서 음식과 관련된 무형문화유산들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통생활 간습 중 식생활 부문. 유형 문화유산의 유형을 조금 한번 대략 보셔야 돼요. 유적 건조물,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유물, 기록유산, 무형문화재, 그 안에 전통생활 간습, 그 안에 식생활과 관련된 부분을 볼 것이고요. 갯벌처럼 자연유산, 그리고 등록문화재 이런 식으로 유형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네 번째 무형문화재 중에 전통생활 간습 중에 식생활과 관련된 유산을 볼 텐데요. 국가 무형문화재, 국가에서
지정한 겁니다. 지역에서도 지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살펴볼 수가 없고요. 국가가 인정한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정 종목 한번 볼 것인데요. 자, 우리나라 조선 왕조의 궁중 음식. 조선 왕조 궁중 음식은 고려 왕조의 전통을 이어서 온 조선시대 궁궐에서 차리던 음식으로 전통적인 한국 음식을 대표한다. 소재지는 저쪽 서울, 네, 가회동, 원소동 이쪽에 있습니다. 보유자 및 전승교육자는 궁중 음식 연구를 하시는 한복녀 원장님, 궁중 병가 연구를 하시는 정길자 원장님, 음식가 병가로 분리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정일은 1971년 1월 6일 한복녀 정길자 원장님 전 세대 황희순 상궁이 지정을 받고 황혜성 선생님한테 전승이 됐고 또 그 아래 따님과 제자인 한복녀 원장님, 정길자 원장님께 전승이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앞에 우리 궁중 음식을 그래서 자세하게 다뤄봤었죠. 보시면 3개 예상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수 있죠. 옛날에는 그냥 이게 궁중 음식인가 보다 했는데 지금 자세히 보시면 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수저 세트는 왜 2세트고 저 앞쪽에 전골상은 왜 전골상이고 다 이제 보실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국가무형문화재 중에 보유자 지정 종목 술 종류입니다. 술 3개 품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배주. 문배주는 평안도 지방에서 전승되어 오는 술이다. 근데 오른쪽에 사진 우리가 평안도면 북한인데? 그런데 이 술 많이 봤는데? 먹어봤는데? 예, 한국에, 대한민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문배주. 술의 향기가 문배나무의 과실에서 풍기는 향기와 같아서 문배주라 이름을 붙였다. 해방 전에는 평양 대동강 유역의 석회암층에서 솟아나는 지하수를 사용하였고 이제 북한 평안도 지방을 대표하는 술입니다. 그런데 좀 더 문배주 살펴보고 설명드릴게요. 원료는 밀, 좁쌀, 수수이며 누룩의 주 원료는 밀입니다. 누룩의 주 대표적인 원료는 밀을 중심으로 합니다. 거기에 뭘 섞기도 하고 쌀을 하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누룩하면 밀이 우선은 주 원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뭐 통밀 그리고 또 수입밀이 아닌 뭐 우리나라의 토종밀을 갖고 만드시는 경우도 있고요. 술의 색은 옅은 황갈색을 띠며 위스키처럼 문배 향이 강하고 알코올 도수는 본래 40도 정도이지만 중류라든지 숙성이라든지 이런 걸 다 끝내고 나면 48도의 달함으로 장기간 도수가 높기 때문에 상하지 않죠. 장기간 저장이 가능하다. 보통 6개월에서 1년 동안 숙성시켜서 저장하는데 문배나무의 과실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문배 향을 풍기는 특징이 있다. 평안도 지방의 술이라고 했는데 근데 보유자가 김포에 있네? 맞습니다. 현재 이기준이라는 보유자가 아래 이승용이라는 교육자한테 전승되어 있고 86년 11월에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지정이 되어서 현재는 문배주로 우리나라에서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앞쪽에 보셨던 그 사진의 그 술 형태로 보실 수가 있고 제가 이제 북한 음식 연구하는 데도 관심이 많다고 했었잖아요. 코로나 직전에 제가 이 압록강을 끼고 북한 쪽으로 못 넘어가고 압록강을 접경으로 해서 중국 쪽에서 이 백두산까지 타고 가서 그 신문화를 교류되어 있는 신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는데요. 우리 쪽에 술 관련되신 분이 이 남쪽의 문배주를 틀고 아까 보셨던 그 병 자체를 틀고 북한에 분명히 그쪽으로 가면 북한의 문배주를 구할 수 있을 거잖아요. 분명히 이제 그런 어떤 뭐 역사적인 배경 이런 문화를 다 아시고 계신 분이기도 하지만 또 거기에 의미를 부여를 해서 남쪽의 문배주와 북한의 문배주를 비교하기 위해서 그때 한번 경험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문배주 이렇게 있고요. 시험에 저 자세한 부분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다 외우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돼요. 두 번째 술 면천 두견주. 3월 삼진날 진달래꽃으로 화전을 빚고 저 두견주를 같이 먹는데 두견주를 담은 그 술잔에 진달래 잎을 띄워서 마시는 자연을 즐기는 풍류를 즐겼다. 그래서 진달래 꽃잎을 섞어 담는 향기 나는 술로 앞에 문배주는 문배가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문배 향이 난다고 했는데 두견주는 실제 진달래 꽃을 사용을 합니다. 면천 지역에 가면 그 진달래 굴락지에서 진달래 꽃잎을 따서 소량이긴 하지만 진달래 꽃이 실질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진달래 꽃잎을 섞어서 담는 향기 나는 술로 진달래 꽃을 두견화라고 해서 이름을 두견주라고 부른다. 오른쪽에 실제 지금 저희가 구입해서 드실 수 있는 두견주입니다. 마찬가지로 색이 진한 황갈색에 아주 순하고 맛있습니다. 네, 특히나 떡하고도 잘 어울리고 왼쪽에 보시면 진달래 이 꽃잎 들어가서 술을 담는 걸 보이시죠? 충청남도 당진 면천 지역입니다. 보유자가 현재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자손이라든지 어떤 정승자한테 전승이 안 되고 면천 두견주 보존회 어떤 단체에서 관리를 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지역에 마찬가지로 86년 11월 1일에 술 부문에서 면천 두견주가 국가무형문화재로 등재되어 있다. 술 중에 마지막 세 번째 경주 법주, 경주 지역이죠. 경북 경주시 교동에 있는 채부잣집에서 대대로 빚어온 전통 술이다. 경주 법주 같은 경우 많이 보셨을 법해요. 제례라든지 차례에 많이 사용하시는 이런 약주 형태로 술을 보셨을 것 같아요. 경주 법주를 처음 만든 사람은 채국선으로 그는 조선 숙종 때 궁중음식을 관장하는 사홍원의 참봉을 지녔다고 한다. 법주를 만들 때는 채씨 집안의 마당에 운물물을 쓰는데 물의 양과 온도가 사계절 내내 거의 일정하며 옛부터 그 음물의 물맛이 좋기로 이름이 나 있었다. 술의 기본은 들어가는 뭐 주재료라든지 부재료라든지 누룩의 어떤 이런 것들 그리고 그 곡물을 뭐 죽으로 쓰느냐 밥으로 만들었냐 떡으로 만들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아주 세세히 나눠지긴 하지만 그보다도 중요하고 많이 들어가는 것이 물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맛이 좋은 곳이 술맛이 좋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조하는데 약 100일 정도의 소요가 되며 3개월 정도 온도 주의하고 1년 이상 보관이 가능하다. 경상북도 병주의 명예보유자가 배영신이라는 분, 보유자는 최경이라는 분. 이럴 경우에는 뭐 따님 쪽으로 보유가 넘어가다든지 이런 경우일 거예요. 80년 똑같이 11월 1일 술 3개는 지정일이 다 똑같네요. 이렇게 3개의 술이 술 부문 보유자 지정해서 국가무형문화재로 등재가 돼 있다. 공동체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김장처럼 어떤 앞에서처럼 어떤 보유자가 딱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이, 온 공동체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뭘까요? 차를 만드는. 차나무의 싹, 잎, 어린 줄기를 찌거나 덮는다고 그러죠. 우리가 이게 어떤 집 망태기 같은 거 위에다가 그 떠진 어린 그 녹차 잎 같은 거를 이렇게 덮고 그것을 다시 비비고 찢고 말리고 건조하고 또 이걸 뭉쳐서 압착시키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발효시키고 1년의 이 모든 과정들. 그래서 차나무 잎에 싹, 잎, 어린 줄기를 찌거나 덮거나 발효시키는 모든 과정, 그래서 비비고 찢고 압착시키고 건조시키는 이 공정을 통해서 차로 만들어내는 이 전통 기술, 이것을 제다라고 한다 해서 제다에 관한 이 부분을 국가무형문화재로 등재시켰습니다. 제다에 관한 기록은 삼국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 다서 차를 다루는 책에 많이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제다의 기법은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하게 변화, 발전하였고 지금까지 활발하게 전승 통용되고 있고 교육되어지고 있습니다. 차 제조 방법 또한 마시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향유하는 즐기는 어떤 의식, 문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만의 고유성이 인정이 된다 해서 우리 국가 안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 등재가 되어 있고 보유자를 보시면 어느 한 인물, 어느 한 종목이 아니라 공동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치 담그기 세계무형문화유산의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김장문화가 등재되었고 그 김장문화가 등재되었던 연도가 혹시 기억나시나요? 2013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치 담그기라고 되어 있고 이게 또 뭐지? 지정일을 한번 보세요. 2017년이죠. 뭐야?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먼저 등재가 되고 후에 2013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고 2017년에 국가에서 다시 김치 담그기로 무형문화재로 등재시킨 겁니다. 김치 담그기의 핵심인 김장은 자연과 인간이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는 전통 지식을 담고 있고 사회의 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강조되는 나눔, 결속, 화합 등의 정신으로 현대까지 지속되어져 있고 당연히 미래의 세대까지 전승되어질 것이죠. 그래서 이 뒤늦게 국가 안에서도 국가무형문화재로 등재를 시킨 케이스입니다. 보유자 당연히 공동체고요. 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김치톡, 김치광의 역할을 현재 지금 우리가 김치 냉장고라는 가전제품으로 이 역할을 그리고 마당이 있는 집에서 아파트, 베란다가 있는 아파트에서도 이 김치 냉장고를 가지고 이 김장문화, 김치 담그기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김치 냉장고가 프랑스의 와인의 와인셀러와 마찬가지로 집집마다 있는 것을 아주 신기해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만큼 이 김치 담그기, 김장문화가 우리나라의 일상에 아주 뼛속 깊이 차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 담그기, 간장, 된장, 고추장 말하는 거고요. 자, 우리나라의 장 담그기는 콩 재배에서부터 그 콩을 가지고 쪄서 삶아서 메주를 만들고 그 메주를 지푸라기에 깨어 달아서 발효시켜서 건조 발효시켜서 이 유용한 몸에 좋은 곰팡이를 피워서 그걸 가지고 소금물에 장을 담그고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뭐 50일이 지나건 60일이 지나고 나면 그 메주 덩어리와 그 소금물을 분리시켜서 이걸 장 가르기 한다고 하거든요. 이 장을 갈라서 그 메주 덩어리는 이게 쪼물쪼물한 웃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냥 이렇게 풀어 헤치는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끈기 같은 것이 없이 깔끔한 된장이 됩니다. 이 된장이 되고 그 소금물은 간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장을 가르고 나서 채 1년이 되지 않은 1년 안에는 맑은 청장, 그 다음에 중장, 그다음 뭐 진장, 겹장 한 번 더 담그는 거죠. 이런 형태로 점점 진해지고 어느 지역에 어느 집안에는 뭐 씨간장 100년 가까이 된 씨간장이 있다. 걔는 뭐 무슨 대추고처럼 이렇게 끈적하게 올라오고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콩을 재배하고 메주를 만들고 장을 담고 장을 숙성하고 발효시키는 이 모든 과정이 이 장담그기로 해서 국가무형문화재로 등재가 되어 있고요. 이 장담그기를 현재 2023년, 2024년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모든 준비 과정을 마쳤고 그것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김장문화처럼 장담그기 역시 한국을 대표하는 무형문화유산 음식 종목으로 등재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때입니다. 당연히 그러면 국가무형유산으로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다른 음식 종목들도 이렇게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겠죠. 자, 한국의 장담그기 특징. 메주를 띄우는 과정을 거친 된장과 간장 두 가지의 장을 만들고 전년도에, 그러니까 작년에 담은 그 간장을 씨간장이라고 해서 이거는 전년에 만든 것이 아닐 수도 있고요. 몇십 년, 100년 가까이 된 것들이 겹겹이 쌓여서 씨간장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수년 동안 겹장의 형식을 거친다.
햇장은 당연히 맛이 싱겁고 대신에 이제 색깔은 조금 맑을 수는 있겠지만 맛이 아무래도 그 발효 1년 내내 그 자연의 환경에서 익고 발효된 숙성된 그 맛을 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거기에 겹장하는 형식으로 그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장맛을 유지를 하는 것을 말하죠. 이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보유자는 공동체. 지금은 일반 땡땡 회사의 땡간장, 숫자 뭐뭐뭐 간장 이렇게 드시기도 하고 하는데 아직도 이 장 담그기를 아파트 베란다에서도 항아리를 두시면서 장을 담그시는 분도 많고요. 정월장 담아야 돼. 정월이니까 우리 그 전에 매주 띄워놨다가 아니면 매주로 구매를 해서 좋은 매주 구매해서 매주 잘 띄워졌네. 이번에 매주 잘 샀네. 직접 띄우지 않더라도 매주와 천일염의 간수를 몇 년씩 뺀 아주 좋은 소금이 있어. 비싸게 사서 이걸로 장을 맛있게 담글 거야. 이렇게 하시는 댁들도 아직도 많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국민들 공동체가 계속해서 그리고 우리 한국 음식에 이 장을 기본으로 양념을 쓰고 있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장 담그기 역시 2017년에 등재가 되어 있고요. 자, 막걸리 빚기, 전통주 빚기, 한국술, 막걸리, 약주는 그러면, 소주는 그러면. 자, 막걸리가 약주 정주가 되고 그것을 증류해서 증류주인 소주가 나오게 되는 건데 왜 그 중에서도 막걸리가 됐지? 왜 막걸리가 아니라 막걸리 빚기가 무형우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지? 자, 막걸리는 쌀이라든지 곡물 그리고 얘네를 발효시킬 수 있는 누룩, 밀로 만든 누룩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걸로 쌀로 만든 누룩도 있습니다. 누룩 그리고 물로 빚는 우리나라 고유의 술로서 삼국시대 이전 농경이 이루어진 시기부터 빚었을 것으로 그림이라든지 유물이라든지 이런 자료들로 유출을 한다. 우리나라에서 막걸리는 많은 국민들이 즐기고 향유하는 대중적인 술이다. 이 부분인 거죠. 대중적인 술이 소주, 약주, 청주, 막걸리 중에 이 막걸리가 대중적인 술이고 농사를 지으면서도 농주로 이게 중간에 끼니를 채울 수 있는 이런 용도로 대중적으로 즐긴 술이 막걸리이기 때문에 막걸리 빚기가 국가무형문화재로 등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조선시대까지는 막걸리는 집집마다 가양주, 집집마다 김치 담듯이 우리 집은 우리 집 술이 있고 옆집은 옆집 술이 있고 우리 집도 술을 빚고 옆집도 술을 빚고 가양주라고 해서 집안 특유의 술맛과 이런 것들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김치, 된장과 같이 각 가정에서 직접 만들어 먹던 마찬가지로 발효하고 숙성시키는 음식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지금은 이 가양주 형태가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많이 퇴색되어 있지만 요 근래 이 양조 문화 자체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이 문화가 뿌리 깊게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을 무시를 못하는 것이죠. 지금 또 다시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보면요. 그래서 막걸리 빚기 같은 경우 근대 이후 국가 정책의 흐름에 따라서 가양주 대신 양조장 막걸리 이렇게 일반화되어 가고 있고 변화도 되어 가고 있지만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다시 이 양조 붐을 보면 이러한 것들 역시 그동안에 계속 이어져 오던 식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유자는 공동체고요. 지정일은 2021년입니다. 떡 만들기. 자, 떡 만들기 이후에는 아직 음식 종목이 등재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떡 만들기. 자, 100일에는 100일떡을 백가구에다 돌리고 첫돌에는 송편을 빚어 먹고 마찬가지로 그 관례, 혼례, 상장례, 잔치 다 떡들을 있다고 했죠. 마찬가지예요. 오랜 역사를 가지고 한반도 전역에 걸쳐서 전승되고 향유하고 있고 또 미래에 전승시킬 거라는 거죠. 삼국시대부터 각종 고문원, 그림, 벽화 이런 기록들 이런 것들에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고문헌에서부터 이 떡 제조 방법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식품 영양학, 민속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의 학술 연구 자료로서 가능성도 높다라는 점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지역별, 지리적으로 송편 하나만 보더라도 서울이냐, 전라도냐, 강원도냐, 제주도냐 다 형태나 들어가는 재료 등이 다르다는 거 보셨죠? 지역별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다양한 떡의 제조가 활발하고 그 특색이 뚜렷하다는 점. 현재에도 생산 주체라든지 연구기관, 일반 가정 다양하게 그 전승 공동체를 통하여서 만들고 향유되고 있고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마찬가지로 이 떡 만들기 어떤 일부 떡이 아니라 그리고 떡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떡 기술로 보유한 지역 국가 무형유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떡 만들기는 마찬가지로 모든 공동체가 명절이면 명절, 설날이면 떡국을, 추석이면 송편을 그리고 100일이면 100일떡을 이렇게 다 향유하는 것들 이것이 떡 만들기가 국가 무형문화재로 등재된 이유이고요. 마찬가지로 2021년 11월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음식과 관련된 또 국가 중요 업 유산을 볼 텐데요. 갯벌하고 관련이 있겠네요. 갯벌 안에서 낙지를 맨손으로 잡아내는 이 업 기술 이것이 국가 중요 업 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낙지잡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5,000년간 깨지지 않는 약속이 있습니다. 어김없이 하루에 2번 바다는 치마 끝자락을 슬며시 걷어올리듯 갯벌은 또 하루에 숨을 쉽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가을이 되면 갯벌 위에서 목숨을 건 사투가 시작되게 말입니다.
이야, 얼마나 되나 봐 이거. 갯벌의 포식자 낙지, 낙지의 포식자 인간. 이 늦가을 서해안 2100km 위에 펼쳐지는 두 포식자의 드라마가 이제 시작됩니다. 한강 하구에서 해남 땅끝 마을까지 서해안의 길이는 무려 2100km입니다. 이 해안을 따라 세계 5대 갯벌에 해당하는 서해안 갯벌이 생성돼 있죠. 저는 이 해안선을 따라 낙지와 갯벌 그리고 밥상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갯벌은 그냥 보면 참 막막합니다. 어디에 낙지가 있는 걸까요? 소리도 냄새도 그림자도 없습니다. 강종훈 씨는 갯벌을 슬쩍슬쩍 눌러봅니다. 낙지가 들어있는 구멍, 부럿을 찾는 겁니다. 올라온다. 여기 있어요. 자, 방금 그게 손구멍이고 거기 이렇게 숨어 있었던 빨랐지. 발 길이가 1m는 좋게 늘어납니다. 갯벌을 누르면 낙지가 숨은 구멍에서 기포가 빠져나와 나 여기 있어 하는 겁니다. 신안 무안정지에서 잡히는 낙지의 가늘고 긴 발은 부드러운 갯벌 속을 유용하듯 다닌 결과죠. 네, 보셨습니까? 제가 영상물을 선택을 할 때 수많은 영상물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자, 낙지 맨손아웃 하면 정확하게 어떻게 이해를 가장 쉽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영상물들을 딱 선택해서 선정해서 우리 과목에 지금 참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길이라든지 아니면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영상의 퀄리티, 뭐 영상의 퀄리티가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과목에서 배우고 이해하는 부분들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영상물들을 제가 선택해서 넣고 있거든요. 지금도 보시면 낙지 맨손 어업, 낙지가 숨어 있는 그 구멍, 브럿이라는 그 구멍을 찾아내는 그 낙지를 잡아내고 그 구멍을 찾아내고 삽을 퍼서 그 낙지를 끌어내는 이 어업 자체가 국가 중요 어업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어렵게 잡은 낙지를 가지고 어떤 음식들을 해먹고 있을까요? 낙지 요리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입니다. 서산에선 이 박을 많이 재배하죠. 옛날 바가지를 만들던 그 박입니다. 씨가 박힌 박 속을 도려내고 살을 긁어서 낙지 요리했습니다. 서산에서만 볼 수 있는 낙지 요리의 재료죠. 밥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수저를 이렇게 긁어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이전에는 늙은 밥을 세해가지고 바가지도 만들고 박속도 먹고 그렇게 해서. 수저로 긁어낸 박속을 먼저 푹 끓입니다. 거기에 산낙지를 넣으면 서산식 연포탕, 박속 낙지탕이 됩니다. 박속에 있는 90%의 수분이 부드러운 낙지와 어울려 충남 서산만의 풍미를 만듭니다. 서해 간척 사업과 식생활의 변화는 쌀과 낙지의 경제 가치를 180도 바꿔놨습니다. 옛날엔 낙지를 잡아 쌀로 바꾸어 먹었지만 지금은 서해 갯벌 낙지 7마리가 쌀 20kg 가격과 비슷하니 말이죠. 영암에서 열린 독천장은 낙지 시장이기도 했습니다. 영암에는 큰 우시장도 있었는데 우시장에서 나온 소의 부산물과 독천장의 낙지가 결합되어 갈락탕이라는 음식이 만들어진 게 바로 영암이죠. 네, 식욕이 확 돋으시죠? 제가 충청도 지역은 박, 호박이 많이 난다. 그래서 뭐 송편을 빚어도 노란색의 호박을 가지고 송편을 빚기도 하고 박에 저 지금 보신 것처럼 반을 타서 그 안에 박 속을 긁어서 그것을 가지고 뭐 박 나물만으로도 만들기도 하고 저렇게 박속 낙지탕 이렇게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이쪽 서산 지역의 음식이라고 충청도 지역의 음식이라고 해안가 음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 또 그 이 해안가를 끼고 바다에서 이 어업으로 하는 아주 독특한 방식의 죽방염이라는 이것은 세 가지의 유산 형태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한 가지가 이 죽방염이라는 한 가지 어업 형태가 자, 이 죽방염이 어떤 형태로 멸치를 잡아내는지 우리 죽방염 멸치하면 아주 고가의 백화점에서도 비싸게 팔리는 눈이 그대로 살아있는 양질의 멸치를 잡는 방법이다라고는 이해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죽방염을 어떻게 멸치를 잡기에 그렇게 비싸게 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50년을 이어온 전통 어업 방식 죽방염입니다. 바닷물이 드나드는 좁은 물목 위에 나무로 만든 그물을 세워 물고기를 잡는 죽방염은 주로 남해 지역에서 볼 수 있는데요. 죽방염은 바다 한가운데 참나무를 고정시켜서 잡는 어법이에요. 그런데 모양을 보면은 팔을 벌리듯이 V자 형태로 벌려져 있고 마지막에 보면은 멸치가 같이 있던 박이 있습니다. 그 박에 썰물에 들어오면은 자유로 이게 팔자를 그리면서 유형을 해요.
죽방염은 조선 예종 시절 편찬된 경상도 속찬지리지에도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전통 어업 방식인데요. 물길이 좁고 물살이 빠른 남해 지족 해협에는 23개의 죽방염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형 그물로 통안을 감싸며 멸치를 한 곳으로 몰아가는데요. 이 발로 잡는 게 그물하고 같이 가기 위해서는 발을 가지고 밑에 그물을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물속이다 보니 한 걸음 내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물속에서 걸어다니시면 어떠세요? 네, 힘은 많이 들죠. 힘이 육지에서는 보다 에너지 소비가 한 3배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멸치 몰이가 끝나고 나면 원통한 흩어져 있던 멸치들이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예상보다 꽤 많은 양의 멸치가 잡혔습니다. 오, 도망가요. 네, 많이 들어서 그래요. 많이 들어서? 그물이 넘칠 만큼 만족스러운 수확량인데요. 요즘 잡히는 멸치는 7cm 이상의 대멸입니다. 저런 거는 일부 저까지 담고요. 쌈밥집에 대부분 쌈밥용으로 갑니다. 가장 큰 대멸은 보통 쌈밥이나 횟감, 젓갈용으로 사용되고 여름에 잡히는 소멸, 중멸은 삶은 후 건조 멸치가 됩니다. 예년에 비해 올해 멸치잡이는 늦게 시작됐지만 수확량은 나쁘지 않은데요. 이 죽방님에서는 보증되어 있기 때문에 멸치가 전혀 상처를 거의 안 입는다 보시면 돼요. 강한 물살을 이겨내 힘이 세고 잡는 순간까지 상처가 나지 않아 맛이 좋다는 죽방염 멸치. 네. 보고 있으니 이제 그 남해 지역에, 남쪽 지역에 멸치 쌈밥이 지금 막 입맛을 당기는데요. 지금 보신 멸치는 상당히 사이즈가 크죠. 막 그 뭐 꽁치처럼 막 푹푹한 게 사이즈가 상당히 큽니다. 이런 거는 지금 영상에서도 설명했다시피 봄철 남쪽, 뭐 남해, 삼천포 이쪽으로 가시면 쌈밥, 멸치 쌈밥이라고 하는 그 재료의 용도로 쓰이는 좀 굵은 멸치고요. 조금 더 이제 여름으로 가까워지면 이제 멸치가 좀 사이즈가 줄어듭니다. 중멸, 소멸 이런 것들은 지금 보시면 죽방염 자체가 남해 삼천포 지족해협 자체가 그 죽방염까지 가기가 5분도 채 안 걸려요. 보시면 옆에 아파트도 보이고 그냥 도시 자체가 다 그냥 같이 보이죠. 이렇게 가까워요. 그 빠른 그 5분 안에 가서 확 잡아서 또 다시 돌아와서 바로 삶습니다. 큰 솥에 바로 삶아서 바로 건조를 시키죠. 지금 그 어업을 하시는 대표님이 설명하셨죠. 그 죽방염 안에서 그렇게 싱싱하게 건져낸 멸치를 성질이 급하긴 해요. 잡자마자 죽기는 하지만 그래도 또 삶아지기까지 시간이 그렇게 오래 지체되지 않는다는 거죠. 불과 5분 안에 빨리 가서 빨리 뜨거운 물에 삶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죽방염 멸치라고 하는 제품들을 보면 말라 있는데도 눈이 그냥 그 태글태글 아주 싱싱한 것이 그대로, 그 형태도 그대로 있고요. 이런 형태, 아주 싱싱하고 완전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이 죽방염 멸치라고 해서 아주 고가에 팔리고 있죠. 지금 생산하시는 방법을 보니까 어떻게 저렇게 온전하게 유지가 되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죽방염으로 죽방 멸치를 잡는 방법을 보셨는데요. 자, 전통 지식분에 있어서 생산하는데 소금을 생산하는 것과 지금 앞에서 보신 죽방염이 전통어업, 전통어살이라고 해서 또 하나 지정이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소금을 만드는 것을 볼 건데요. 신안의 태평염전이라는 곳에 제가 직접 가서 송편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체험하고 사진으로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겁니다. 우선 바닷물을 가둬요. 바닷물 들어왔을 때 바닷물을 가둬서 그냥 태양에 얘네들이 수분이 증발하고 소금 결정체가 점점 잡히는 것이 보이죠. 지금 사진으로도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염전에 직접 가시면 저쪽 그 우유니 사막의 어떤 그런 전경이 못지않게 아름답게 펼쳐집니다. 너무 예뻐요. 이 형이사학적인 이런 결정체들이 모여지는 모습들이 천차만별적이고 하나도 똑같은 게 없겠죠. 아주 뭐 이렇게 동그랗게 결정이 잡히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 소금 결정체로 점점 잡혀가는 거예요. 물은 점점 증발하면서 옆에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이 잡힌 결정체들이 이게 막 널리 분포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다 끌어모으기 시작을 하죠. 한 곳으로 다 끌어모으면 아직 바닷물은 철철 같이 섞여 있긴 하지만 소금 결정체들이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삽으로 퍼서 이렇게 물이 쭉쭉 빠지는 바구니에다가 담아서 뺀 다음에 그것을 근처에 있는 소금 창고에다가 쌓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소금 산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점차적으로 간수도 빠지면서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천일염 형태의 소금으로 저장이 되고 있는 것이죠. 기회가 되시면 이렇게 소금 만들어지는 과정도 한번 보실 수, 직접 체험을 해보셔도 좋겠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체력도 많이 들어가고 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한번 옆에서 구경을 하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보시면 아까 제가 그 갯벌 상공에서 찍은 사진 중에서 불긋불긋한 염생식물을 갖고 있는 모양을 보여드렸는데 직접 이렇게 이 염전 옆에 이 함초라는 염생식물이 자라고 있는 것을 보았고 직접 따서 먹으면 짭짤합니다. 그래서 뭐 함초를 가지고 음식들도 많이 만들어내고 있죠. 이 제염이라는 이 갯벌을 활용한 염전에서 생산되는 소금을 만드는 이 제염이라는 것이 2018년도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동체, 어느 한 지역이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보유한 국가 전통 지식 중에 어떤 생산을 만들어내는
여기서는 저는 이제 음식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을 봤겠죠.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런 방식이 전통 지식으로 등재가 되어 있다. 제염. 우리나라는 소금 산지가 따로 없습니다. 뭐 어떤 지역, 어떤 나라 같은 경우에 뭐 안면, 그다음에 이제 지각이 변동이 되면서 바다이었던 곳이 다시 돌출되면서 그 지역이 이제 소금산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고대부터 현재까지 바닷물을 원료로 해서 소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염에 대한 기록은 고려시대부터 찾아볼 수 있고 현재까지 이어져 온 천일염전은 1907년에 도입되어서 한 100여 년 지속되어 온 천일염 생산 방법입니다. 일제시대 때 들어온 방식이고요. 예전에는 자염법이라고 해서 조선시대까지 이어져 온 이 방법은 갯벌, 흙, 그리고 바닷물, 햇볕을 이용해서 얻은 함수, 바닷물을 소금가마에 붓고 큰 가마솥에 붓고 불을 지펴서 떼워서 끓여서 만든 방법이 원래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오던 소금 생산 방식입니다. 현재 그 염전 천일염 생산 방식은 일제시대 때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오로지 햇볕과 바람 해서 수분을 증발시키고 남는 소금의 결정체가 되는 그 소금을 생산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생산 방법 중 음식물을 생산해내는 방법 중에 전통 어로 방식 어살이라고 있는데 이게 앞쪽에서 보신 죽방염의 옛날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살, 대나무 기둥들을 여러 개 꽂아놨었잖아요. 그 어살. 어촌 지역의 대표적인 전통 어업 문화로서 대나무 발 등을 치거나 돌을 쌓아서 밀물 때 연안으로 몰려 들어온 고기들을, 생선들을 썰물 때 물은 빠져나가고 그 어살 안에 이 고기들이 갇히는 거죠. 그래서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이 고기들을 잡는 어법을 어살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전통 어로 방식으로 전통 지식 부문 생산 지식으로 등재가 되어 있다. 어살 같은 경우에 삼국사기, 고려사, 고려시대의 문헌 기록 등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이 방법을 쓰고 있다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그림으로도 김홍도의 그림으로도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잡이라는 그림으로 이 어살이 조선시대까지도 연안 어업으로 행해지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어살이 국가무형문화유산 그 생산 지식으로 등재된 이유 볼게요. 자연과 생태 환경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고요. 밀물과 썰물, 그리고 고기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여기에 갇히면 못 빠져나간다라든지 이런 물고기의 습성, 계절, 물때 이런 것들을 다 살펴서 물고기를 잡는 어민들의 경험적 지식이 복합적으로 반영되어 있다는 점이 자, 가치가 있다. 그리고 어촌 문화와 어민들의 어업사 그리고 민중 생활사를 연구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어살이 지금도 다양한 형태의 그물살로 진화하여서 지속되고 있다. 어떻게? 죽방염이라는 걸. 이것이 지금 등재 가치 이유가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시고 등재를 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죽방염의 형태 이게 옛날 어살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 어살 같은 경우는 자연유산 명승에도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 자체를. 남해 삼천포와 남해 그 창선면 그 사이의 지족해협 일원을 남해군에서 그 명승지로 지정을 해서 마찬가지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죽방염이 가지고 있는 세계의 가치가 보시면 얼마나 이렇게 좀 우리들이 살피고 보존하고 좀 가치를 높게 봐야 되는지를 아실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 내에서 국가가 지정한 무형문산 중에 전통생활 간습안의 식생활 부문에 조선시대 궁중음식, 술 3가지, 그리고 한 종목이나 보유자가 지정된 게 아니라 차라든지 그 다음에 막걸리기라든지 장담그기, 김장, 떡 만들기가 이 식생활 분야에 등재가 되어 있고 국가 중요 어업 유산으로 낙지 맨손잡이라든지 죽방염이 등재가 되어 있고 전통 지식 분야의 생산 지식에 제염, 소금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전통 어살 이것이 또 한 번 또 등재가 되어 있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음식과 관련된 우리나라 국가 지정 무형문화유산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중간고사를 치르시고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팔도를 향해서 발걸음을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잘 보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